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넉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일 국민의힘을 마지막으로 주요 정당 대선 후보자도 확정이 되는데 특히 우리 경제 분야에서 차기 정부가 짊어져야 할 중요한 과제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 선거에 임하실 때 유권자분들이 주목해 볼 만한 경제 현안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산업부 신용훈 기자 그리고 한창률 세종주재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신 기자, 문재인 정부 이례적으로 이 정권 말에도 긍정 평가가 좀 유지되고 있기는 한데 유독 취약한 게 이 바로 경제 분야 아닙니까? 맞습니다. 사실 문 정부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득표율을 한번 살펴봤더니요. 40%가 넘었습니다. 41.09%로 당시 2위였던 홍준표 후보와의 격차가 거의 2배 차이가 났었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고 당선된 정부이긴 한데 경제 정책에 있어서만큼은 후한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나 이 집값을 안정시키지 못한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이 집권 초기 상황판까지 설치하면서 일자리 챙기겠다라고 했던 일자리 정책은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상당히 못 미쳤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 실제 이런 상황을 좀 뒷받침해주는 그런 조사 결과가 있다면서요. 한 기자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난달 한국갤럽 그 조사를 보면은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주요 정책 분야에 대한 평가를 물어봤더니 경제 연관 분야가 3가지가 있었습니다. 고용 노동 분야, 경제 분야, 그리고 부동산 분야였는데 부정 의견이 50% 이상 다 넘었습니다. 특히 이 3분야 같은 경우는 지난해부터 이제 부정 의견이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어서 차기 정부에서는 좀 세심하게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3가지 분야에서 유독 이 부정 평가가 두드러졌다는 건데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고용 노동 분야는 문 정부가 공을 좀 많이 들였던 분야 아닙니까? 최저시급도 올리고 뭐 정규직 전환도 노력을 하고 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반에 일자리 정부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일자리 위원회도 만들었고 전광판도 만들면서 실시간으로 국민들한테 그 일자리 현황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했습니다. 특히 또 어떤 부분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화를 시키기 위해서 대통령이 직접 공사를 찾아가기도 했었는데 이제 제도는 한층 성숙했지만 현실이 뒷받침하지 못한 게 이런 결과를 나타낸 것 같습니다. 최저시급 인상 부분 같은 경우를 보면은 적용받는 대부분 이제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일처리인데 이들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는 시급 인상의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거기다가 이제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매출까지 떨어지고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게 된 상황인 겁니다. 최근에 통계청 자료를 보면서 이게 나오니까 임금 노동자 중에서 비정규직 비중이 역대 최고치인 38.4%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고용의 질이 나빠진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 평가는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고용노동 분야에서는. 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나온 이 여야 후보들 생각은 좀 어떻습니까? 뭐 여야 후보 모두 일자리를 다 늘리겠다, 일자리 꼭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만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좀 다릅니다. 여당 후보 같은 경우는 노동시장이 지금 갖고 있는 일자리를 나눠 가져가는 거고 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경직된 노동시장을 풀어서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겁니다. 좀 급진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이제 주 4일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뭐 경제 상황이 악화되고 있으니까 주 52시간제를 잠정 중단하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일자리 문제를 우리 시민과 전문가들은 어떻게 풀어야 한다라고 보고 있는지 저희 취재 기자가 직접 들어봤습니다. 임원식 기자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오른 9,160원으로 결정. 중소영세기업, 소상공인의 지급 능력을 명백히 초월했다면서 주 50시간제로 혁신의 생태계가 무너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공공일자리 확대와 정규직 전환까지 지난 4년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일자리 정책들입니다. 청년과 어르신, 비정규직 등 이른바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지만 여론은 그리 호의적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노동계에서조차 환영받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일자리 숫자에 대한 집착과 조급함, 밀어붙이기식 방식에 따른 부작용이 컸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최저임금의 경우 4년 전 6,470원에서 올해 8,720원으로 35%나 치솟으면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은 적자는 인건비 부담에 시달렸고 결국 일자리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우리 산업이라든가 사용자, 기업들의 부담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 이 증가하는 부담들이 결국 누구에게로 전가되느냐면 다시 노동자에게로 전가되는 그런 악순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진 정책이라 하더라도 그 정책이 실현되는 시점,
있어서의 어떤 경제적 상황, 그리고 기업의 부담 능력, 그리고 또 근로자들의 니즈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되지 않고 획일적으로 모든 것들을 일방적으로 일률적으로 강제적으로 하겠다는 것 자체가 좀 이제는 앞으로는 우리가 좀 더 조심해야 될 그런 어떤 그 경험 내지 교훈을 준 것이라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 취지와 결과가 정반대로 돌아가는 이러한 일자리 정책에 더욱 안타까운 것은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이 갈수록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의 대학생 취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10명 가운데 67은 사실상 구직을 단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실업률에서 차지하는 청년 실업 배율은 2.67로 1점대 중후반인 미국이나 독일, 일본보다 훨씬 높습니다. 한때 두 자릿수까지 치솟던 청년 실업률 수치가 최근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고도 하지만 이는 정부 재정 지출에 따른 일시적 취업이 가져온 착시라는 분석입니다. 결국 정부는 삼성과 LG 등 대기업 총수들을 잇따라 만나 청년 일자리 SOS를 쳤습니다. 민간 기업을 향한 일자리 창출 요청, 이전 정부들에서도 흔히 봤던 새삼스럽지 않은 모습입니다. 소득의 불평등이라고 하는 노동의 문제를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동시에 민간 기업의 어떤 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력을 좀 높이기 위한 그런 어떤 규제 혁신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야 된다는 측면이 있는 것이죠. 가뜩이나 어려운 취업 시장에서 일자리 정책에 가장 관심이 큰 이들은 청년들입니다. 과연 이들은 기존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까요? 또 앞으로 일자리 정책에 대해서 어떤 기대를 하고 있을까요?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현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해 청년들은 긍정보다 부정적인 시각이 줄을 이뤘습니다. 재정 지출을 통한 일회성의 이른바 공공 알바 늘리기를 지향하고 일자리 수보다는 일자리 선택의 폭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국가가 일자리를 몇만 개 창출한다고 하지만 그건 사실 공공 부분이나 아니면 청년 창업 자리에 많이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공공 부분의 단발성 일자리에 굉장히 많이 취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기보다는 한 6개월, 한 1분기 그 정도만 취업이 가능하고 그 뒤로는 다시 일자리를 찾아야 되는. 일자리를 개수를 늘린다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가 갈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게끔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고질적인 병폐인 일자리 수도권 편중 현상과 지역 특화라는 미명 아래 일자리가 천편일률적인 점 또한 나아진 게 없다는 목소리입니다. 지역 특화 일자리 이렇게 해서 어떤 한 분야에 집중해서 일자리를 많이 늘리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약간 보편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일자리들을 좀 만들어주면은 오히려 지역의 청년들을 좀 이렇게 정착시킬 만한 약간 그런 대안이 될. 무엇보다 디지털, AI 시대로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도 일자리 정책은 과거 제조업 기반의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일자리 정책을 펼 때 너무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늘 했어요. 그 기업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고 경제가 어떻고 혹은 지금 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어떤 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고 그렇다면 이 준비하는 사람들이 그쪽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던가 카톡이나 SNS 등으로 일을 추가적으로 시키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막 그렇게 규제가 없다 보니까 법적으로 옳다 안 옳다 말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직장 상사의 말이니까 그냥 따라야 하는 것 같아서. 또 고용 유연성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직장을 자유롭게 옮기고 은퇴를 해도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관련 사회보장 제도를 구축하는 것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경제TV 임원식입니다. 네, 우리 시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일자리 문제의 열쇠는 사실 이 기업들이 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업들은 지금 뭐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일단 기업들이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 첫 번째가 기업들의 성장 사다리를 좀 튼튼하게 구축해야 한다라는 점입니다. 네.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되고 그 대기업이 다시 또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한 그런 사다리를 좀 마련해야 한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일자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황이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집단에 대한 각종 규제 때문에 이 기업들의 성장이 가로막히는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표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기업 1만 개당 대기업 수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경우에는 10개에 불과합니다. 근데 이 미국에는 62개, 또 독일은 44개, 일본은 39개인 것하고 비교를 해보면 상당히 적은 그런 숫자이기도 합니다. 또 기업 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좀 걷어주고 제대로 기업들이 커 나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제를 좀 풀어달라. 그러면 두 번째는 어떤 게 있습니까?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좀 확보해야 한다라는 것이 또 기업들의 입장이기도 한데요. 예. 그동안에는 고용 안정에만 좀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오히려 기업들이 채용을 기피하면서 일자리 찾는 사람들의 진입 장벽을 높이는 그런 부작용들을 초래해 오기도 했었거든요. 또 주 52시간제가 모든 사업장에 획일적으로 강제가 되면서 시간제라든가 이 기간제 등 다양한 근로 형태의 정착이 어려워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는 가사와 일을 병행하고자 하는 인력들의 노동시장 진출을 막는 그런 결과를 낳기도 했는데요. 일의 가치와 성과에 따라서 제대로 된 보상 시스템을 만들고 또 실직을 하더라도 신속한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한 고용 서비스 체계를 재구축하는 그런 개선 조치를 통해서 이 차기 정부에서는 경영의 효율성도 챙기고 또 고용의 안정성도 노리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것이 기업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일자리 정책 문제에 대해서 지금 여야 후보들 생각이 좀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나온 부분을 이제 종합해 보면은 여당 같은 경우는 이제 성장 회복을 통해서 기회 총량을 늘리겠다. 기회가 많이 늘어나면 그만큼 성별, 세대 간, 지역 간의 갈등이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부분이고요. 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국가 책임제 실현으로 일자리 단절을 극복하겠다. 또 다른 거는 노동 개혁을 통해 가지고 선진국형 노사 문화를 만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고용 문제를 짚어봤고 다음으로 봐야 할 게 지금 경제 정책에 대한 평가입니다. 경제 정책이라고 하면 뭐 민생, 성장 이런 게 실제로 좀 나아졌느냐 하는 건데 역시 부정 평가가 절반이 넘죠. 뭐 때문일까요? 그렇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모토는 소득주도 성장이었습니다. 소득을 높여서 이를 다시 소비로 돌리고 그렇게 내수를 살려서 경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생각이었는데 그러면서 최저임금 1만 원 공약도 나왔었고 이제 4차 산업혁명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이다. 이런 부분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기존의 우리 경쟁력을 좀 떨어뜨린 거 아닌가 이런 불만들이 많은 게 사실입니다. 최저임금 같은 경우는 앞에 리포트에서 봤다시피 다수가 공감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노사 간이나 정규직, 비정규직 또 고용주 근로자 간의 괴리가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경제에 악영향을 좀 미쳤고요. 4차 산업혁명을 추진하면서 에너지 정책을 이제 바꿨는데 이게 신재생 에너지로 키우다 보니까 기존에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고 있던 원자력 분야 산업을 이제 셧다운 시킨 부분이 오히려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좀 깎아내는 거 아닌가 이런 것 같습니다. 또 뭐 아시겠지만 완벽한 정책은 없지만 사회적 갈등을 이제 줄여나가면서 대화 설득 과정을 거쳐서 정부 주도 일반적인 추진보다는 대화 타협을 통해 가지고 이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도 여야 후보들 생각이 좀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그 산업 분야를 키우기 위해서는 여야 후보 모두 이제 네거티브 이 부분을 도입하겠다 이런 게 있습니다. 네거티브 방식으로 도입을 해서 규제 합리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거고 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규제 전담 기구를 신설하겠다. 앞에서 말씀했지만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 집중 지원을 통해 가지고 대기업으로 키워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부분을 이제 공약으로 좀 담고 있습니다. 네. 이 정책적인 변화들을 너무 밀어붙인 부분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든 이 국민의 경제 활동을 좀 가로막는 형태로 나타났다는 점이 부정적인 평가로 나타난 게 아닌가 싶은데 이 규제 형태가 아니라 좀 더 좀 도와주는 정부, 지원하는 정부로의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사실 이 서민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도 중간에 뭐 세금 문제라든지 각종 규제에 가로막혀서 어려워하는 측면들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가령 뭐 증권거래세라든가 ISA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문제라든가 이 서민들의 재산 증식 관련 수단에 대한 정책적인 뒷받침이 부족했다라는 점이 이번 정부 경제 정책의 평가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이 옥죄왔던 자본시장 관련 규제라든가 세금을 좀 완화해주는 정책들을 내놔야 한다라는 입장을 담고 있는데요. 자본시장을 통해서 건전하게 재산을 불려나가는 사람들에게 일종의 성장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장기적으로는 2023년도에 그 양도소득세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는데 증권거래세가 남아 있으면 사실은 이제 상당한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에게는 거래세가 꽤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어서요. 그 부분들은 이제 아예 폐지하는 쪽으로 공약이 나와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고용과 경제 분야를 짚어봤고 이번 정부의 가장 뼈아픈 실책함은 역시 부동산 분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라면서 사과 표명을 하기도 했는데 그렇다면 시민들은 어떤 부동산 정책을 기대하고 있는지 김원규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4년 5개월 동안 나온 부동산 대책만 수십 차례. 그럼에도 집값 폭등과 전세 대란 등 연일 부작용만 초래하며 부동산 민심이 임계치를 넘긴 지 오릅니다. 좀 안정화 좀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번 정권에서 좀 이상하게 한 것들을 좀 다시 정상화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들 생각해서 현실적인 대책이나 상위권인 사람들 위주가 아닌 이제 보통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로. 금융과 세제, 공급 규제 등을 망라한 대책이 매년 수차례 발표됐음에도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겁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억 1,600만 원으로 현 정권이 들어선 지난 2017년 5월 대비 2배 뛰었습니다. 또 지난해 계약갱신 청구권제와 전월세 상한제를 포함한 임대차 3법 시행은 전세 대란을 촉발하는 역할만 했습니다. 새 임대차법 시행 직전인 작년 7월 4억 8,800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값은 현재 6억 2,400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지난 2019년 7월부터 1년간 9.1% 오른 것과 비교하면 3배 이상 오른 셈입니다. 최근 몇 년간 정부는 대출 규제를 통해서 투자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의 주택 구매 수요를 부추기고 집값을 올리는 결과로 귀결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차기 정부에서만큼은 현 정부의 땜질식 규제가 아닌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우선 손봐야 할 것 중 하나로 도심 내 주택 재개발 재건축 규제가 꼽힙니다. 집값 상승의 원인 중 공급 감소 우려와 전세 시장 불안이 큰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도심 재건축을 통해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는 방법과 함께 정책적으로는 실거주 조건 등을 완화해 기존 재고 물량이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정부가 강도를 높이는 대출 규제도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번에 대선 후보로 나온 이재명 후보나 또는 야당 후보까지 합치면 한 250만 원에서 300만 원 정도가 되거든요. 여기에는 이제 대출 정책이 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결국에 주택 공급을 늘리면서 그 주택에 들어갈 수 있는 수요자가 원활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금융 정책도 뒤따라가야 시장이 안정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대혼란을 겪고 있는 부동산 시장이 이제라도 문정부 이전으로 회귀해야 한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네, 집값의 과도한 상승을 막는 것도 중요한 과제겠지만 동시에 무주택자들이 좀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게 공급도 자금 마련도 좀 독려를 해달라 이런 인식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집값 안정은 규제가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대가 있는 것 같아요. 때문에 네. 공급을 늘려서 다시 말해서 이제 시장 논리에 맞춰서 집값을 좀 안정시키는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이기도 한데요. 그리고 공급에 있어서는 이 3기 신도시 같은 대규모 택지 공급 이외에도 도심지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확대하는 정책도 필요하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집값이 오르는 것이 절대적인 공급량이 부족해서만은 아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살고 싶어하는 곳에 집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큰 만큼 이렇게 도심지 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은 내 집 마련 수요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민들이 원하는 게 정확히 어떤 겁니까? 이 집값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오길 바라는 건지 아니면 지금 수준에서 좀 정착을 하길 바라는 건지 어떤 겁니까? 사실 집을 사려는 분들도 그렇고 집을 갖고 있는 분들도 그렇고 집값이 떨어지는 걸 원하는 분들은 많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왜냐하면 소유자 입장에서는 자산 가치 하락을 원치 않을 것이고요. 또 집을 사려는 분들도 굳이 집값이 떨어질 건데 내가 지금 집을 사야 돼라는 생각을 갖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구매자 입장에서도 집값이 떨어지지 바라지 않는
바란다면은 집을 사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집값이 아예 예전으로 떨어져서 폭락하는 것이 아니라 집을 사려는 사람들이 힘들이지 않게 살 수 있고 또 집을 갖고 있는 사람도 힘들이지 않고 집을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사실 조금 더 주택 가격이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말씀처럼 뭐 이게 상승률에 대해서는 좀 공감대가 있는데요. 과거 이제 문재인 정부 초창기 때 집값 상승률을 살펴보면은 출범다시 2017년에는 전국적으로 1.5%, 수도권은 2.4% 수준이었거든요. 집값 상승률이. 그러던 것이 지난해에는 5.4%와 6.5%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구매력, 그러니까 소득이 충분히 받쳐주거나 아니면은 주택 가격을 안정화시키거나 양쪽 모두에서 노력을 바라는 거다라고 좀 이해를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정부 부동산 규제 중에 가장 강력한 건 역시 세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평가는 어떻습니까? 예, 세금 분야는 뭐 보유세와 양도세 뭐 크게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한마디로 사지도 팔지도 못하고 있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이제 다주택자들은 몰라도 이제 서울에 사는 1주택자들 같은 경우도 집값이 급등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커졌거든요. 또 다주택 그러면서 은퇴 연령자들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 보유세를 내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세금이 비싸니 이제 집은 팔아야겠는데 또 팔지도 못하는 상황이 또 양도세 때문입니다. 이분들은 차라리 양도세를 내느니 좀 보유를 하고 있다가 이분의 시세 차익이 더 나니까 그걸 보유하고 있다가 차기 정부에서 규제가 좀 풀리면 그때 좀 파는 게 낫지 않겠냐 그런 기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의 거품 얘기를 많이 하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이제 서서히 빠져나갈 수 있게끔 출구를 만들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여야 후보들은 지금 어떤 구상을 갖고 있죠?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뭐 얘기했지만 대규모 공급 정책을 통해서 일단 부동산 가격을 안정을 시키겠다라는 부분은 이제 뭐 똑같습니다. 여야 후보는. 근데 약간 세금 부분에 같은 경우는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다 보니까 이 부분을 좀 현실감 있게 좀 속도를 늦춰보겠다는 그런 공약도 있고요. 1세대 1주택 같은 경우는 재산세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입장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내년 대선 때 부동산 시장이 정확히 어떻게 될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여야 후보들 모두 이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 반면교사 삼아서 정책 공약집에 제대로 된 정책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 세금을 넘어서 최근에는 이 대출 규제가 특히 또 화두입니다. 올해도 대부분 막혔지만 내년에는 더 대출받기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문성필 기자입니다.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증가를 막겠다며 고강도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나섰습니다. 이에 은행들이 가상금리는 올리고 우대금리는 내리면서 서민들이 느끼는 대출 문턱은 높아져만 가고 있습니다. 국내 한 항공사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는 민모 씨. 이사를 위해 내년 초 은행 대출을 계획하고 있는데 필요한 만큼 대출을 받지 못할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면서 작년과 올해 연소득이 크게 줄었는데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 강화를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 때문입니다. 작년하고 올해 소득이 많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대출 계획이 좀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예정보다 빨리 DSR 규제로 들어간다고 하니까 내년에 이제 대출 받을 때 좀 많이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신규 대출을 막아보자는 임시 방편적인 지금 조치를 취하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선의의 피해자만 느는 거거든요. 은행권 대출이 까다로워지면 개인보다 자영업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은 더 커집니다. 카페를 운영 중인 고모 씨. 올해 정책자금 대출을 받았지만 부족해 주택담보대출까지 당겼었습니다. DSR 규제가 강화되면서 이제 은행권 추가 대출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결국 대출을 받으려면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이 금융권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손쉽게 이제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고금리의 카드론 아니면은 제2금융권을 통한 대출 아니면은 카드론 대출 이런 방식인 거죠. 실제 올해 8월 기준 개인 사업자의 가계대출 증가율은 은행보다 2금융권에서 많이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사업자 대출 증가율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문가들은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전방위적 지원보다는 취약계층을 선별해 집중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필요한 분야에 지원 자금을 더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방위적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내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보다 2%포인트 낮춘 4%대로 관리하겠다는 계획. 높아진 대출 문턱에 좌절하는 국민들이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금융정책 설계가 대선 후보들에게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내년에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텐데 이게 오히려 서민들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지금 금리 인상 시기이기 때문에 대출 문제를 이렇게 손 놓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정부 입장에서도 대출 규제를 해야 심각한 가계부채 문제를 좀 차단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피해가 서민들한테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서민들도 숨쉴 공간을 좀 줘야 그래도 경제가 같이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에 통해서 이제 정책 자금을 잘 활용하는 방안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리포트에 밝혔지만 이제 고금리 대출 부분에 대해서 정책 지원을 통해 가지고 이자 비용을 좀 지원을 해주자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부분은 좀 많이 고려해야 되고 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이번 정부에서 부정평가가 강했던 경제 현안들 짚어봤습니다. 앞으로 대선 레이스가 더 치열해질 텐데 이런 경제 현안들에 대해서 후보들이 어떻게 해법들을 제시할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신용훈 한창률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